네, 이번 회차는 1편의 1장 무역계약 중에서 4절 무역거래 조건 그 중에 대목차 2번 분쟁 해결 조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쟁 해결 조항이라고 하는 거 일단 영어로는요. settlement of dispute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dispute는 분쟁, 다툼이란 뜻이고요. 그 다툼을 settle한다, 해결한다라는 의미로 분쟁 해결 조항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세틀을 분쟁을 해결하다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 지급을 세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분쟁 해결 조항 하면 settlement of dispute clause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 조건대로 매도인 매수인이 자신들의 의무를 잘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끝나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종료 형태가 될 텐데요.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제 다툼을 해결해야 됩니다.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그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때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분쟁이 혹시나 생길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비한 조항들을 계약에다가 미리 넣어둬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분쟁 해결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목차 보시면 분쟁 해결 조항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광의의 분쟁 해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좁은 의미로 따지게 되면 조금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해당이 직접적으로 분쟁 해결 조항에 직접 관련되는 조항들은 사실 조금 숫자가 적을 수 있어요. 그건 따로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governing law 준거법 조항입니다.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당사자들의 계약에 적용돼 기준이 되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한다. 그 조항을 미리 합의해가지고 그 준거법을 미리 합의해서 계약서상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그걸 준거법 조항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force majeure clause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가항력이라는 거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그때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가항력 조항을 집어넣는데요. 보통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 그로 인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분쟁 해결 조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불가항력 조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했다가 그 사유가 소멸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이 그대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불가항력의 그 상황이 생긴 그 사유가 존속되는 동안에만 그 당사자의 책임을 좀 면책시켜주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 가혹 조항 또는 사정 변경 조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hardship clause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도 같이 좀 익혀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건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들은요. 계약을 아예 이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hardship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은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게 되면 한쪽 당사자가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적용하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어서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한 당사자,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평등, 한 당사자가 심한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사정이 변경되었으니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우리 계약의 내용을 좀 변경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force maisure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force maisure는 이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당사자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 그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긴 동안에 존속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좀 면책시켜주는 조항이었다라고 하면 요 hardship 조항은 어떤 상황이 생겨서 계약 이행을 하게 되면 한 당사자가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 계약 조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여지를 두는 조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별표 표시를 할게요. 직접적으로
분쟁 해결 조항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조항. 그래서 분쟁 해결 조항을 몇 가지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분쟁 해결 조항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클레임 조항입니다. 자, 클레임 조항은요, 말 그대로 클레임을 어떻게 제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리 정해놓은 조항을 말합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해서 뭔가 시정을 해달라,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클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구제수단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행위, 그걸 이제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클레임 조항에는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물품을 인도하고 났는데 한 2년 있다 클레임을 제기한다. 그럼 받아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계약에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3주 내에 2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없다. 그 클레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류로 해야 된다. 아니면 구두로 해도 된다. 전화로 해도 된다. 그런 제기 방법들을 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레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우리 앞에서 얘기한 서베이어라고 하는 그 조사인, 검수인이 있었죠. 공정한 제3의 기관에다가 지금 이 물품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게 해서 그 보고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요. 이만큼의 클레임이 발생했으니까 이만큼을 보상하라라는 식으로 입증을 하도록 하는 입증 방법 같은 것들도 이 클레임 조항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조항도 직접적인 그 분쟁 해결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rbitration clause라고 합니다. 자, 분쟁이 발생하면요.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잘 보면 좋을 텐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제3자에게 판단을 맡겨갖고 그 3자의 판단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3자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재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찾아가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이게 소송이고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건 법원에 가지 않고요. 당사자들이 임의의 제3자를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제3자를 정해놔요. 미리 정해놓고 그 중재인이 내려진 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이러한 분쟁 해결 방식을 중재라고 합니다. 우리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클레임 쪽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의 합의가 서면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우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자라고 내용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걸 중재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중재를 arbitr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재 조항은 arbitration clause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재 조항에는요, 중재지, 중재기관, 중거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중재에 조금 깊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 관할 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인 분쟁 해결 조항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클레임 조항하고요, 중재 조항, 그 다음에 재판 관할 조항 정도가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판 관할 조항은 jurisdiction clau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소송을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경우에 계약서에다가 집어넣는 조항이에요. 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당사자하고 미국에 있는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고 할 때 한국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건지 미국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 미리 안 정해 놓으면요, 이것도 분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 관할이라고 하는 건 소송이 진행될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재판 관할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장소를 계약상에다 미리 정해 놓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합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Entire Agreement Clause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해당 그 완전 합의 조항을 담고 있는 계약서가 당사자들 사이에
유일한 합의서다. 유일한 계약서이다. 그거 외의 합의 사항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물품 매매 계약은 낙성 분류식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합의 사항이 계약의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계약서는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미팅을 한 100번 정도 하고 전화 통화는 한 200번 하고 이메일은 한 300번 정도 주고받았다고 칠게요. 좀 복잡한 경우에는 이메일이 만 100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뭐 구두로 회의를 했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거나 거기에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개별적인 합의 내용들이 전부 다 계약의 조건들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계약의 조건이 뭐가 되는지를 나중에 모아 보려고 하면요. 그 이메일 다 뒤져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되고요. 증거가 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증거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 낙성 분류식이라고 하는 계약의 성질을 인위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하나 쓴 다음에 거기에다가 완전 합의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완전 합의 조항을 집어넣어 놓고 자, 이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만 우리 사이에 유효한 합의가 된 내용으로 인정하겠다. 그 이외에 우리가 구두로 나눴던 다른 문서로 나눴던 것들은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종의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쫙 작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완전 합의 조항을 집어넣어 놓으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은 이 계약서 내용으로 한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계약의 경우에 이렇게 완전 합의 조항을 통해서 하나의 계약서만을 당사자의 합의 내용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력을 가진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불포기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웨이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웨이버라고 하는 건 어떤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웨이버라고 합니다. 자, 근데 넌 웨이버니까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항입니다. 자, 어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상에 A라는 당사자가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계약 위반을 또 하게 되면 그때는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은 그냥 봐준 거고 다음에는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게 여러 번 반복이 되잖아요. 긴 시간 동안 만약에 한 1년 동안 똑같은 계약 위반을 계속했는데 한 번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근데 그 1년 후에 가서 이제 못 참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권리 행사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하고 다 배상해라 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지. 왜 앞에서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 지금 얘기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 권리를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행사를 하도 하지 않길래 난 포기한 걸로 알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권리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소송에 가도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법은. 권리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걸로 간주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조항에다 이걸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어떤 당사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그냥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닌 거다.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는 서면으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반드시 얘기한 것. 나 이 권리는 다시는 행사하지 않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것만 포기한 것이다. 그 이외의 다른 권리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말합니다. 네, 다음 가분 조항, 분리 가능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severability clause라고 되어 있는데요. sever라고 하는 단어가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걸 말합니다. 자, 보시면 어떤 계약이 있어요.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가 예를 들어서 뭐 1조부터 뭐 한 30조까지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계약 체결할 때 몰랐는데 한 20조 정도 되는 조항이 알고 보니까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조항이 불법이에요. 또는 효력이 없어요. 무효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만 말 그대로
싹둑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도마뱀이 위험에 처하면 꼬리가 어디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면 꼬리만 잘라내고 자기는 살아간대요.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꼬리 자르듯이 이게 문제가 된 조항만 무효로 보는 거고요. 계약 전체는 유효한 걸로 보는 겁니다. 계약은 그대로 가되 문제가 된 조항만 잘라내자. 그래서 세부적인 조항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계약서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항은 다 독립적이다. 그래서 하나가 무효가 됐다고 다른 것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조항만 따로 놓고 보고 전체 계약은 다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조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 조항 escalation clau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격 조정 조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외환 시세 국제 상품 가격, 그러니까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뭐 특정한 어떤 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치솟는다든가 하면 주변 상황에 맞춰서 그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물품의 가격, 계약상의 가격을 나중에 그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어떤 여지를 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 침해 조항입니다. infringement clau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뭐 특허권이라든가 디자인권이라든가 상표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침해한 물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걸 정해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퉁 물품 같은 걸 만들어 파는 경우에 매도인이 짝퉁을 만들어서 팔았고 매수인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거고요. 거꾸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매도인은 모르고 그냥 물품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물품이 짝퉁이었던 겁니다. 매수인이 어디서 설계도 같은 거 베껴와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매도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인도해 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해 놓는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매 조항이라고 있는데요. Product Release Cla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앞에 것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A라는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 이 물품을 매수인이 인수하지도 않고 매도인이 찾아갈 수도 없게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에 이렇게 놔두고 계속 질질 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이 물품을 다른 사람을 물색해가고 이 사람한테 재판매를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매는 구를 전자를 쓰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매한다, 재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 조항 그리고 보증 면책 조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warranty clause는 말 그대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매도인이 되겠죠. 물품에 대해서 보증을 하겠다라는 조항이고요. 보증 면책 조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면책된다, 보증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warranty라는 표현은 우리 많이 쓰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disclaimer라고 하는 게 면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단어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7회 59번 문제인데요. 무역 클레임에 대비해서 계약서에 삽입하는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항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arbitration clause였어요. arbitration이 중재라는 뜻이었죠. 중재 조항이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을 중재로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조항이다. 우리 분쟁 발생하면 소송 말고 중재로 합시다 라는 내용을 합의한 걸 중재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에 entire agreement clause, 완전 합의 조항이라고 했죠. 자, 해당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다. 그 계약서만이 유일한 계약서이고 다른 뭐 서류라든가 다른 의견을 주고받은 합의의 내용, 구두 합의의 내용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기재해 놓은 조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non-waiver clause, 권리 불포기 조항이었죠. 클레임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글로 승인 확인한 경우에만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권리를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warranty disclaimer clause, 보증 면책 조항이라고 그랬었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정성 또는 기능 등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보장한다는 조항이 아니라 보장하지 않겠다, 면책된다라는
의미의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단어의 뜻 정도만 알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요.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이행입니다. 앞에서 이제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는지, 그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의 조건들은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된 걸 이행을 실제로 매도인은 물품 인도하고 매수인 대금 지급하고 등등 이런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목차 1번 보시면 개요 이렇게 돼 있고요. 무역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의 의무 이행으로 이루어진다. 쌍무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매도인도 매수인에 대해서,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매도인의 의무는요. 계약에서 뭐 당사자의 의무가 뭔지 합의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크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해야 되고 관련된 서류를 교부한다. 서류를 건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요 정도를 큰 매도인의 의무로 봅니다. 그리고 매수인 경우에는요. 대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물품을 매도인이 인도하게 되면 그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물품 인도를 받아주어야 할 의무, 이 정도를 크게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로 봅니다. CISG에서도요, 여러 가지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 인도, 서류 교부,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해라 라고 하는 의무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참고로요, CISG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루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언적 규정이라 그래요. CISG에 이 규정은 들어있긴 합니다. 매도인은 물품과 관련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소유권이 뭐고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해야 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당사자들은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권을 잘 이전해라 그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 CISG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을 다룬다라고 하면 오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루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선언적인 규정 정도는 있다라고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목차 2번에 이제 매도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CISG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의무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매수인의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때는 CISG의 규정을 주로 근거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대목차 2번 밑에 보시면 물품 인도, 서류 교부,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세 가지의 의무가 일단 나와 있고요. 첫 번째 1번 목차 보시면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놓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물품의 인도 장소입니다. 당사자 간에 물품을 어디서 인도해야 하는지 계약에서 합의를 하면요. 그 합의한 내용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합의를 모호하게 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는 물품의 인도 장소가 어딘지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좀 엉성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특정 인도 장소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인도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 뭐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쭉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부 규정에서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다시 보시더라도 지금은 일단 그냥 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요. 운송의 수배 해가지고 매도인의 의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일단 참고하는 정도로 해서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같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요. 물품의 인도 시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인도 기일을 어떤 날짜로 약정을 했다면 그 날짜에 인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인도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어떠한 때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죠?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날짜를 합의했으면 날짜에, 기간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기간 중에 아무 때나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자, 근데 3번만 보시면 돼요. 기타의 경우 인도 기일이나 날짜라든가 기간 같은 걸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약 체결 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하면 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CISG에서 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그 내용이 나오면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합리적인 기간이다. 기간과 관련해서는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 기간과 관련되어서 뭔가 문제가 나왔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합리적인 기간 이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time을 상당한 기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상당한 기간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보시면요. 물품 적합성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동그라미 2번도 물품의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상품, 명세 일치하고 그 다음에 포장도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된 물품, 포장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해서 인도를 해야 한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물품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경우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물품이 그 동일한 명세는 물품의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물품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물품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descrip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세라는 건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 물품은 이렇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물품의 사용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사용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물품이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은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의사표시를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자, 첫 번째는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특정한 목적이에요. 근데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예시긴 한데요.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뽁뽁이 뭔지 아시죠? 뽁뽁이의 통상적인 목적은 뭘까요? 물품을 포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물품이 이제 박스 같은 데 포장을 할 때 망가지거나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포장재로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충전재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특정한 목적, 일반적인 목적 말고요.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이거 많이 하셨습니다. 겨울에 유리창에다가 보온 용도로 붙이는 거예요. 뽁뽁이는 원래 보온 용도로 쓰는 게 아니죠. 통상적인 목적은 포장이에요. 근데 특정한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물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뽁뽁이를 사가는데 당연히 포장 목적으로 쓰겠거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걸 나는 보온 용도로 쓰겠다. 근데 붙여봤더니 보온이 안 되더라.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건요, 손님. 포장용이고요. 이거 보온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보온용으로 쓰는 건 다른 물건을 사셔야 돼요. 이걸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유리창에다 붙였는데 보온이 되지 않더라. 라고 해서 매도인한테 얘기를 한다면 매도인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걸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물건 살 때 저 이거요. 보온 용도로 유리창에다 붙일 거예요. 괜찮을까요? 물어보고 사갔는데 보온이 안 된다고 하면 왜 보온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예외사항 보시면 사정으로 보아 앞뒤 정황을 봤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이나 판단을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다 라고 하면 물품 부적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특정 목적으로 물품을 사가요. 매수인 입장에서. 그리고 물품을 사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내가 원하는 이런 품질의 이런 기능의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리가 없어.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산 겁니다. 신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을 사갔는데 그게 그 특정 목적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물품이 부적합하다,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정도 상황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물품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샘플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샘플로 제시됐던 물품과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물품 부적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물품 자체의 품질이 아니고요. 물품의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도 물품 부적합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물품 부적합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CISG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매도인은 면책되어 있는데요.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악의라고 합니다.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악의의 매수인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법률적인 용어로 선의 악의는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앞뒤의 정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악의의 어떤 당사자라고 하고요. 앞뒤 사정을 잘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신뢰하고 뭔가 계약을 이행한 경우를 선의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계약 체결할 때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어요. 계약 체결할 때 이미 이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물품이다라는 걸 알면서 주문한 거예요. 주문을 해놓고 물품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약과 일치하지 않겠죠. 자, 이거 계약 위반이니까 나한테 보상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기치려고 이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이거 물품 산 다음에 계약 체결한 다음에 나 이거 보상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악의의 어떤 당사자는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은 면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일치성의 결정 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ISG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험을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 부적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별말 아닙니다. 자, 일단 위험의 이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뒷부분에서 위험의 이전과 관련된 인코텀스에서도 살펴볼 거고요. 여러 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용어의 뜻만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위험이라고 하는 건요. 물품이 멸실,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또는 손상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걸 위험이라고 하고요.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하는 건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바뀌는 것, 이걸 위험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요, 뭔가를 하나 샀어요. 병에 들어있는 와인을 한 병 샀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을 들고 계산대에 갔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를 떠났어요. 그러면 그 물품은 내게 된 거죠. 그걸 갖고 가다가 제가 주차장에서 떨어뜨렸어요. 집에 가려고 차 문 열다가 주차장에서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물품이 깨졌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당연히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나는 물품을 계산하고 그걸 내 물건이 되었을 때, 계산하고 나면 이제 내 물건이잖아요. 내 물건이 되었을 때 위험은 나한테 이전이 된 겁니다. 자, 인도가 이루어진 때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이 이전된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물품이 이상한 물품이었다라고 하면 인도된 다음에 매도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인도가 된 다음에 물품이 부적합이 됐다. 인도될 때는 멀쩡했는데 인도를 받고 나서 위험이 이전되고 나서 물품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매도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험을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말은 아닌 거예요. 자, 위험 이전 당시에 존재했던 물품의 부적합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 드러난 경우에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원래 이상한 물건이었는데 위험이 이전됐습니다. 인도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은 위험 이전된 다음에 발견한 건데 이 물건은 위험 이전에 이미 이상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예, 이전된 다음에 물품이 이상해진 게 아니니까. 자, 그런 상황을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씩 이렇게
좀 생략하면서 지나가는 규정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물품 부적합의 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매도인의 하자 보완권이라고 하는 권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우리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권리, 매수인의 권리를 얘기할 때 그때 따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이건 그냥 지금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요. 물품의 검사 의무 그리고 검사 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물품의 인도 의무여서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7번 규정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 주게 되면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매수인 쪽에 있는 거예요. 물품을 받은 사람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일치,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물품에 하자가 있다. 불일치 통지 또는 하자의 통지를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이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하라라든가 다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품 검사하지 않고요. 이런 불일치의 통지, 하자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자신이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뭔가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매수인도 물품을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자기가 발견한 그 불일치, 하자의 내용을 매도인한테 알려줘야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의 내용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물품을 검사했는데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그걸 통지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9번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도인의 악의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면책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매도인이 물품 팔면서 물품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 상태에서 물품 건네준 겁니다. 근데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고 자기한테 통지를 해야만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매수인이 이걸 발견하지 마라. 그리고 통지를 좀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을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보시면요.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품의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앞에까지 얘기했던 건 물품 자체에 하자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봤었는데요. 물품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짝퉁이에요. 다른 걸 베껴서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래서 물품 자체는 품질 좋고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매수인이 그 물품을 사가서 막 팔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내용 증명 같은 게 날라와요. 당신이 지금 팔고 있는 물품, 그거 우리 디자인에 베낀 물품이니까 우리한테 손해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한테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왜 남의 물건 짝퉁 같은 걸 만들었고 나한테 판다며. 매수인이 그걸 알고 주문했으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짝퉁인 걸 알면서 샀다거나 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뭐 설계도 같은 걸 하나 줘요. 근데 그게 짝퉁이에요. 남의 걸 그대로 뺏겨서 매도인한테 그걸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사갔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이거 짝퉁 물건 내가 팔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한테 보상해라라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당연히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죠. 매도인도 그런 경우에 나는 몰랐어. 이게 짝퉁인지 모르고 매수인이 시킨 대로 물품 만들어서 공급을 해줬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 정도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 정도 쭉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품의 이전이라고 해서 산업재산권, 공업소유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식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물품 자체가 아니라 이런 뭐 상표권이라든가 뭐 특허권이라든가 뭐 상표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을 매도인이 인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데 그 물품은 매수인이 시킨 대로 만든 물품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러면 매도인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매수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역시 만약에 이렇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물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한테 보상하라라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까 뭐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통지해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7회 55번 문제인데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에서 물품 부적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매매 물품이 그와 동종인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아까 뽁뽁이 말씀드렸죠. 통상적인 목적, 포장을 해봤는데 포장 보호하는 기능이 전혀 없더라. 그러면 이거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자를 주장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시면요.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의 기술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한 물품이 매도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상황입니다. 뽁뽁이를 사가면서 매도인한테는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뽁뽁이 사와가지고 특정한 목적, 방한 용도로 유리창에다 붙인 겁니다. 근데 그때 이게 매도인이 만든 물품이 이게 보온이 될 리가 없어.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간 거예요. 역시 안 되네. 그러고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관련된 규정, 아까 봤던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주문했다. 근데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자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3번 보시면 매도인이 견본으로 매수인에게 특정한 물품을 제시했는데 그러한 견본 물품의 품질을 갖지 않은 경우 샘플을 하나 정해놓고 거래를 했는데 샘플하고 실제 인도된 물품이 같지 않더라. 이거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4번 보시면 물품이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답은 2번인데요. 요 내용이 사실은 법 규정이 조금 복잡하게 써 있어서 이거 잘 골라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셔도 돼요. 이 문제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1번, 3번, 4번의 내용이 이게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구나 라는 것만 아셔도 충분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상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0회 56번 보겠습니다. CISG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 시기에 관하여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계약에서 물품 인도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일자까지 인도 장소에서 공휴일인 경우에 매도인은 후속하는 최초의 영업일에 인도하더라도 무방하다. 인도하는 날짜가 공휴일이라고 다음날 인도해도 된다. 이런 규정을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 승낙을 할 때 승낙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연장이 된다. 이 규정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그냥 만들어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계약에서 물품 인도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기간 내에 어느 일자에 인도해도 무방하다. 자, 기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6월 마지막 주에 인도하기로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아무 때나 매도인이 인도하면 계약을 위반한 건 아니죠. 이렇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계약에서 물품 인도 시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에 계약에서 침묵했다. 계약에서 물품 인도 시기가 언제인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물품 인도하면 무방하다.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약 체결 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 없다면 합리적 기간 내에 인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4번 보시면 계약에서 물품 인도 시기에 관하여 침묵하는 경우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7영업일을 넘지 않는 합리적 기간 내에 물품 인도하면 무방하다. 이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자, 다 3번, 4번 다 틀렸고요. 사실 이거는요. 나중에 UCP 규정을 좀 공부한 경우에 조금 어설프게 공부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요. UCP에 서류의 제시일 이후 5은행 영업일 동안 서류를 심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5일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서 헷갈릴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2번만 맞는 문장이고 1번, 3번, 4번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만들려고 만들어낸 문장들이니까요. 자꾸 읽지 마세요. 헷갈리기만 합니다. 2번만 맞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